오늘 우리는 한 사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중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투명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남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욕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용하고 편안한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여자는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진동 모드가 아닌 무음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경받는 스승님께서는 이런 기백 넘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누구와 다투는 것조차 나는 시시하게 여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소한 삶에 고귀한 영혼을 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 경지이며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흔히 푸른 숲의 큰 나무는 잡풀과 다투지 않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다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매우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한번 동요하고 다투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기운은 흩어지고 에너지는 끊임없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인배나 사소한 일에 낭비한다면 당신의 생활은 매우 혼란스럽고 탁하고 피곤하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고단합니다. 당신이 만난 나쁜 사람에게서 즉시 발을 빼고 사소한 일에서는 즉시 손해를 감수하고 멈춰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건대 당신이 집착할 가치도 없는 일과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 옛 선조들이 말씀하시길 인생의 모든 바깥일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이지 타인과는 상관없다. 사실 진짜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거나 크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고 조심하며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름도 없고 나도 없고 소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치를 논하기 좋아하고 잘난 체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했지요. 작은 성공에도 우쭐해서 득이양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겪은 일이 많아지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잘난 체하면 화를 부르고 겸손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낮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는데 굳이 무엇을 자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말하길 그 아만심, 즉 오만함은 수행의 길에서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너무 비대해지면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충고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극치에 달하면 반드시 소박하고 간결해집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겸손함은 태도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말처럼 성숙한 벼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법입니다. 진짜 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100년 뒤에는 가져가지 못하며 명예와 이익은 꿈과 같아서 사람이 떠나면 다 공허해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사람으로서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고수는 당신 곁에 숨어서 조용히 당신을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현명한 여자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복잡하고 변하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말에 분별이 없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면 제가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일련의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경험으로 인생의 지혜를 정리하신 선생님께서 처세의 큰 지혜로 꼽은 한 글자가 바로 감출장, 장입니다. 이 감춤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근심이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을 때는 이 이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기껏해야 몇 마디 말일 뿐인데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죠. 그러다 한 번, 두 번 고꾸라지고 이런저런 화를 자초한 뒤에야 그 아픔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틀리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요. 무심코 뱉은 말이 어느 정도는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옛 문장가 소동파 선생을 보십시오. 벼슬길에 올랐을 때 성격이 너무 솔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국에 대한 견해나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남들에게 그렇게 속을 다 보여주고 방어막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걱정하며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세요. 모두가 당신 마음 같지 않습니다. 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소동파는 이를 사소한 일로 여겨 아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했던 말과 발표한 글들을 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요. 결국 그들은 모여서 소동파가 했던 말과 시구를 빌미로 그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그는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 후로 겉으로는 친해 보이던 친구들이 다 발길을 끊고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소동파는 인심이 얼마나 야박하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은 당신 자신을 위해 하나의 원인을 심는 것이고, 이 원인은 언젠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당신의 비장의 카드, 사생활, 에너지를 다 밖으로 흘려보내면 당신이라는 사람은 아주 허약해지고 자연스레 남의 공격과 상처를 받기 쉬워집니다. 어떤 화가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알게 할 필요는 없다. 굳이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덧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날카로운 재능을 다 드러낼 때가 바로 번성함에서 쇠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가롭게 수다 떨며 흘린 사생활의 파편이 나중에 당신의 앞길을 막는 돌뿌리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생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만나면 말은 30%만 하고, 마음 조각을 다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당신의 말을 감추고 어떻게 당신의 복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명한 여자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는 처신을 낮게 하는 것입니다. 양강 선생님이 처세의 도를 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대범한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겸손한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평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은 그저 화려한 침묵일 뿐이지만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진실을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낮추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낮춤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에너지장을 거두어들이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주역에 지상겸, 지상겸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땅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고 낮춤입니다. 이 괴는 6효가 모두 길합니다. 낮추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결국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보고도 말하지 않고 꿰뚫어 보고도 입을 다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고 정력도 유한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똑같은 일에 매달려 끊임없이 심력을 소모하고 감정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삶은 매우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마주할 때 차라리 우리는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장단 맞추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 서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 생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더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적게 관여하고 적게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높은 경지를 탐구해 봅시다. 옛 사람들은 흔히 물은 깊으면 소리가 없고 사람은 진중하면 말이 없고 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은 깊게 흐르는 법입니다. 가슴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처신이 낮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경지이자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이미 꿰뚫어 본 뒤에 말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미 담담해진 뒤에 다투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기품이자 삶을 대하는 쿨한 태도입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매우 강인한 내면을 가졌습니다. 얻고 잃는 것이나 영광과 모욕 때문에 들뜨지 않고 외부의 유혹 때문에 번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침묵은 암의 경지입니다. 어느 고승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시비비는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거짓된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하며 남이 험담하는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 신에 없는 말은 더더욱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침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면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내면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내면이 투명하고 인품이 단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마음속에 경계가 있어 도덕적 밑바닥을 버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과 따지지 않고 귀찮은 잡동사니 같은 일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며 타인의 오해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 실수도 잦고 혼도 많이 났답니다. 한 번은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울면서 자신의 압박감과 막막함을 하소연했죠. 그런데 위로는커녕 나중에 그 동료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힘들 때 난민처럼 여기저기 불행을 호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쓰라림과 처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어둡고 회색빛인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스스로 몸부림쳐 일어나는 것이지 구경꾼이나 스쳐가는 사람들이 일으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공감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당혹감과 어쩔 수 없음은 남들 눈에는 그저 심심풀이 안주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정의 얄팍함과 어지러움을 많이 겪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은 해봤자 번뇌만 더할 뿐이고 어떤 억울함은 결국 혼자 삼켜야 한다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이를 여인음수 냉난자지, 여인음수 냉난자지 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그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안다는 뜻이죠. 내면의 느낌은 오직 자신만이 가장 잘 압니다. 남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담담하고 조용하게 대하고 일은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침묵하는 인생은 남다른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침묵하는 내면이 가장 넓고 트인 내면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침묵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더 많은 복과 에너지를 쌓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침묵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 뒤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괴롭히고 심지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절망적인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넘을 수 없는 벽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지나간 기억일 뿐입니다. 드라마 달콤한 인생을 보면 주인공은 원래 부족함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이 돌연사하고 수백억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빛나는 사모님에서 빚더미에 앉은 처지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져 옥상에 올라가 목 놓아 울며 왜 하필 나야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쏟아낸 뒤 그녀는 원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용감하게 현실을 마주했죠. 집과 차를 팔아 빚을 갚고 일을 구하고 창업하며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수없이 부딪혔지만 좋은 마음가짐과 피나는 노력으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큰 파도를 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평온함만 남았죠. 이 과정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업을 없애고 소업, 복을 쌓는 적복 과정입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업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원망만 했다면 수동적으로 업을 갚으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바꾼 것이죠. 빚을 갚고 노력할 때마다 새로운 복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풀지 못할 매듭은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은 없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경험도 결국 멀어지고 아무리 큰 고난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평평하게 유지하여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SNS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오랜 연인과 헤어지고 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어머니까지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우울했죠. 왜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연속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완치되고 원하던 직장도 얻은 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은 없더라. 단지 내가 내 마음의 족쇄를 채웠을 뿐이었다. 우리 삶의 가장 신비로운 점은 어두운 동굴을 지나면 결국 환한 빛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압박감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잠시 일이 안 풀린다고 얽매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지난 일이 되고 큰 일, 작은 일 모두 지나갑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일을 담담하게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길 만 가지는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엄만이 몸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겪은 모든 일은 결국 공입니다. 유일하게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은 이 경험들을 통해 닦은 청정하고 자유로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일이 뜻대로 안 된다면 믿으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했다고 말입니다. 이 이치를 통달하면 고요함의 힘을 이용해 삶의 고난을 변화시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지난 일로 보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담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꾼이 강가에서 물에 빠뜨린 도끼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센 강물은 도끼를 영원히 삼킬 기세였죠. 나무꾼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내 도끼냐? 나무꾼은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고 놀랐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도끼를 보여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고 손잡이가 다른 도끼를 꺼내자 나무꾼은 눈을 반짝이며 맞습니다. 그게 제 도끼입니다. 라고 외치고 기쁘게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무꾼이 바보라고 합니다. 비싼 금도끼, 은도끼를 마다하고 헌도끼에 집착했다고요. 하지만 나무꾼은 웃으며 말합니다. 다른 도끼가 아무리 좋아도 나와는 인연이 없다. 나는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패는데 내 손에 익은 헌도끼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는 기운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분수를 지키고 외모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좋아 보여도 내 운명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자신의 인과를 어지럽히게 되고 머지않아 재앙을 부릅니다. 나무꾼은 마음이 정해져 있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에너지장은 맑아서 외부 유혹을 막아낼 수 있었고 자기 분수에 맞는 것만 취했습니다. 이것이 높은 수행입니다. 인생에는 구할 바가 있고 구하지 않을 바가 있습니다. 갖가지 유혹 앞에서 항상 맑은 인식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으로 사는 것, 비교하지 않고 담담하게 만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얻기 힘든 마음가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죠.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수가 톱밥이 가득한 바닥에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몇 번이나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포기하고 내일 하자며 다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들 가고 난 뒤 어린 아들이 달려와 아빠, 시계 찾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옥수가 놀라 물으니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가고 마당이 조용해지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있었어요. 옥수는 크게 웃으며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조용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빠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처질까봐 멈추지도 천천히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는 것은 시대도 생활도 아닙니다. 바로 바쁘기만 한 우리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반드시 어지러워집니다. 시계는 계속 거기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면 인생의 혼란과 도전 앞에서 고요함의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못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척하고 싶어 합니다.
식견이 좁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옷이 뽀백 보인데 굳이 남을 밟으려 하죠. 자신을 과시하고 지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얕은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떠드는 셈입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밖으로 쏘아대며 매우 조급한 상태입니다. 내면이 공허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여 그 구멍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봅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우물 밖을 나간 적 없는 개구리와 홍수에 떠밀려 들어온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온 개구리가 바깥 세상은 아주 넓다. 다치면 같이 나가자고 해도 우물 안 개구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제일 크다며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반박하고 자기 우물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생생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본 개구리의 선생 노릇까지 하려 합니다. 화가 천단칭 선생은 나는 무지할 때가 많아서 감히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무지함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만심입니다. 나라는 것이 너무 커서 항상 내가 맞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고집이 세면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설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또 깁니다.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세상을 논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마음을 닦으십시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침묵이 진짜 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조용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작가분은 진정한 행복은 삶의 쓴맛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쓴맛 속에서 단맛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중년의 삶에 딱 맞는 말입니다. 중년은 인생의 반환점과 같습니다. 치열한 직장 경쟁, 무거운 가정의 책임, 쇠퇴하는 신체 기능이라는 세 개의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젊은 후배들의 패기와 선배들의 경륜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느끼죠. 하지만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너무 의존하면 남의 손에 들린 연줄에 매달린 영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의 운명이 타인의 운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이 불안정하고 남에게 제압당하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감은 내면의 확신과 자기 인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실험적인 문학이 유행할 때 평범한 세계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엄청난 냉대와 비판을 받았죠. 작가는 절망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업실에 갇혀 장인처럼 글을 다듬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분투와 고난, 희망이 감동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작품은 문학상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말했습니다. 작가의 가치는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지했느냐에 있다. 이것은 인생의 가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중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멋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때일수록 조용한 인생을 살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 자아 연락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인정 욕구를 안으로 거두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꽃 한 송이를 사서 꽂고 정성껏 요리에 자신을 대접하고 영화관에 가서 몰입하고 봉심을 유지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면 세월의 강물 속에서 독특하고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중년이 되어 조용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소위 까마귀들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까마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곳의 까마귀들은 좁은 식견과 비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배척합니다. 남의 장점은 못 보고 다름만 쳐다보며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노력은 안 하면서 남이 성과 내는 꼴은 못 봅니다. 동료가 열심히 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방해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력하는 백조들이 이유 없이 까마귀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까마귀 세계는 주파수가 아주 낮고 탁한 에너지장입니다. 질투, 증오, 어리석음 같은 부정적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서 맑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백조가 있으면 계속 기운을 뺏기고 오염됩니다. 이런 곳에 있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까마귀들의 공격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남들과 달라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백조였던 것처럼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으십시오. 그 다음은 가능하면 그 세계를 멀리하십시오. 옛말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쁜 환경에 오래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불평과 질투가 가득한 모임이라면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직장 분위기가 서로 깎아내리는 곳이라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를 악한 벗을 멀리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수행의 도량, 즉 에너지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문제, 즉 사람의 상,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상은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밑바닥, 바텀라인, 즉 사람됨됨이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바로라야 기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이자 뼈대입니다. 중심축이 서면 에너지장이 둥글게 형성되어 당당한 기운이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러면 외부의 고난이나 사악한 기운이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안정되고 기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중심축과 외면의 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복이 있는지는 얼굴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상유심생, 즉 얼굴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지혜입니다. 타고난 생김새가 별로라도 수행을 통해 맑고 편안한 기운이 나오는 복상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비싼 옷이나 보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축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빛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원망, 질투, 계산이 가득하면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뻐도 잿빛 살기가 드리워져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옛말에 화평한 기운이 있으면 반드시 부드러운 얼굴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화한 사람은 얼굴도 복스럽고 편안하지만 불평 많은 사람은 얼굴이 팍팍하고 주름마저 고생스럽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마음 씀씀이가 얼굴에 에너지를 남긴 결과입니다. 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중심축을 튼튼하게 하는 큰 배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맑게 살고 좋은 얼굴을 가지려면 두 글자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절욕,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은 절제와 절기를 뜻하며 천도에 순응하는 에너지 지혜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귀티, 맑음과 기름기는 욕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에너지, 기입니다. 잘 다스리면 성취의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사기가 되어 당신을 삼킵니다. 칸트도 욕망에 따르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고 했고, 도덕경에서도 오색은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염색통 같아서 욕망을 부추깁니다. 특히 중년에는 선천적인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하므로 절제하지 않으면 근본을 갉아먹고 수명을 줄이는 꼴이 됩니다. 저력은 목석이 되라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지족상락, 자신을 이겨내는 극기복내 것입니다. 정신으로 몸 안에 기를 부릴 때, 야생마 같은 욕망을 길들일 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요즘 중년의 느끼함, 기름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형상의 느끼함. 배가 나오고 관리가 안 된 모습은 한의학이나 관상학적으로 탁한 기운이 위로 뜬 것입니다. 둘째, 언어의 느끼함. 말이 경박하고 상스럽습니다. 입은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인데 말이 가벼우면 에너지가 입으로 다 새어나갑니다. 셋째, 행동의 느끼함. 남을 가르치려 들고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해 남을 눌러 존재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이 느끼함은 나이 탓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에너지장이 망가진 결과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 보며 심신을 소모하고 술과 고기로 몸에 탁한 기운을 붓고 쓰레기 정보로 뇌를 채우는 것, 이런 방종이 모여 몸에 군살이 되고 끈적한 탁기가 됩니다. 반대 예로 50세인 배우 후빙을 보세요. 20년 전 옷이 맞을 정도로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을 단련해 기로 바꾸고 기를 신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몸의 탁기를 운동으로 태워 깨끗한 에너지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느끼한 중년이 아니라 매력적인 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몸이 바로 수행 도장이자 성적표입니다. 욕망을 절제할 때마다 정기신이 저축되고 방종할 때마다 복을 씁니다. 어떤 일본의 경영자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욕망에 따라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 사는 미미라는 여성은 평판 좋은 직장인이었지만 쇼핑 중독이라는 마음의 마구니가 있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망의 관성으로 매일 택배를 받다 보니 에너지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쇼핑 앱을 지웠다 깔았다 반복했죠. 마음이 물건에 끌려간 것입니다. 결국 카드값을 못 막아 고객 돈에 손을 댔고 이 무너지니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고소했고 부모님이 빚을 갚느라 노후 자금을 쓰고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졌죠. 한 사람의 과도한 욕망이 온 가족의 에너지를 파탄낸 것입니다. 욕망은 처음에 달콤해서 위기를 못 느끼게 하지만 야금야금 복과 정신을 빼내가다 결국 댐이 무너지듯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뉴스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한국의 모 도시에서 58세 여성이 폭식으로 위를 절제하고 강원도의 한 남성은 아내의 쇼핑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고 또 다른 도시에선 42세 남성이 밤새 게임하다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천도입니다. 모든 운명의 선물에는 가격표가 붙어있다는 말처럼 당신이 지새운 밤과 극은 카드는 건강과 복을 미리 당겨 쓴 것입니다. 결국 계산서는 당신이 치러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똑똑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정력, 버티는 힘, 싸움입니다. 절제할수록 고귀해집니다. 배우 장쯔희 씨는 라면을 딱 내 입만 먹는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죠. 이것이 지족입니다.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정신이 주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도는 공평해서 노력은 복으로, 방종은 장애물로 돌려줍니다. 당장의 쾌락을 끊고 에너지를 아껴야 나중에 빛나는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이 힘들수록 욕망을 절제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평생 후회합니다. 중년의 용기는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대범한 지혜이자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욕이야말로 중년의 가장 수준 높은 매력, 섹시함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강한 생명력과 섬세함이죠. 욕망을 도구로 쓰면 수행이 되지만 끌려다니면 지옥이 됩니다. 극치에 이르면 절제한다는 말처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 관상을 보고 운명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이 좋아지려면 마음을 닦아야 수심합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빌린 옷입니다. 몸과 얼굴은 자업자득, 즉 내가 지은 인과응보의 결과물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이 얼굴은 막지만 크면서 마음 씀씀이에 따라 얼굴이 변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면 관상도 바뀝니다. 성형으로 겉만 고치는 것은 타고난 에너지 코드를 망치는 일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장엄함을 추구하십시오. 둘째, 마음을 쓰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이자 이번 생의 기본 설정,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베풀고, 버리는, 것입니다. 베풀면 복이 오고, 버리면 돌아옵니다. 돈뿐만 아니라 미소와 좋은 말로 베푸십시오. 나쁜 습관과 성질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쁜 운명도 좋아집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셋째, 자천우지 길무불리, 자천우지 길무불이. 주역에 나오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내 소우주의 에너지가 대우주의 천도와 공명할 때 하늘의 도움, 감응을 받습니다. 인간은 천지인 중 하나로 당당한 존재입니다. 내 밥벌이를 내가 하고 내 책임을 내가 질 때 에너지가 바르게 서고 하늘이 돕습니다. 유행이나 술수만 쫓지 말고 근본 도리를 깨달으면 자연스레 기륭을 피하게 됩니다. 주역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 적선지가 필유여경고 했습니다. 선은 착한 일뿐만 아니라 천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선을 쌓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다투지 않는 부쟁, 지혜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고도의 선택입니다. 첫째, 타인의 평가와 다투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세요. 남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허세 부리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 실속을 챙기십시오. 둘째, 무의미한 승부와 다투지 마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감정과 건강을 다칩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셋째, 과도한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마십시오. 몸과 가족을 희생하며 돈과 자리를 쫓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건강한 몸,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입니다. 도덕경에 다투지 않으니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고 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에너지장이 둥글고 조화로워져 무적이 됩니다. 이것이 길고 편안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시작과 끝은 혼자입니다. 고독은 그림자처럼 늘 함께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일을 행하되 앞길을 묻지 않는다. 단행오사 망문전정
는 마음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수행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 댓글에 나를 사랑하고 재물과 행운을 맞이한다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에게 복이 깃들고 재물은 넘치고 재난은 멀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이 느긋해야 덕을 쌓고 만물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후덕재물. 정서적 안정이 능력이고 수행입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고 둔감력을 기르십시오. 위험 앞에서 잠시 멈추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기는 은하나루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재물운이 좋아지고 계신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공경에서 벗어나 행운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